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애니 베전트가 1903년에 출간한 생각의 힘입니다. 애니 베전트는 영국 출신의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신지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며 사고는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수많은 강연과 저수를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생명의 진동이 차오르는 듯한 벅찬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지혜와 지식, 그 특별한 책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진동을 맞출 준비가 되셨다면 1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의 힘 속 세계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작은 책은 자신의 내면, 특히 지성을 탐구하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기 담긴 원칙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법칙을 터득할 수 있으며 막연히 기다리는 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지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문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부담스럽다면 처음엔 넘겨도 좋다. 그러나 지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서문은 꼭 읽어야 한다. 내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따르려면 약간의 정신적 수고는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이 작은 책이 누군가의 성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애니 베전트. 서론. 지식의 가치는 삶을 얼마나 맑고 풍요롭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진정한 탐구자는 이론적 지식을 자기 성장과 타인을 돕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런 이들을 위해 쓰였다. 지성을 깊이 이해하여 좋은 것을 키우고 나쁜 것을 뿌리 뽑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성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뜻도 헛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듯 무지한 자아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무지란 곧 아비드야이며 이는 분리와 고통의 시작이다. 무지가 사라질 때 분리의 고통도 끝나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 인간은 본래의 참자아와 그것을 둘러싼 외적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참자아는 변하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이다. 모든 개별적 자아는 하나의 빛에서 뻗어나온 빗줄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본래 의식은 하나이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참자아는 암, 의지, 활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알에서 생각, 의지에서 욕망, 활동에서 행동이 나온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단지 하나의 존재가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참자아가 알 때 그는 동시에 행동하고 의지한다. 참자아가 행동할 때 그는 또한 알고 의지한다. 참자아가 의지할 때 그는 또한 알고 행동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가장 순수한 암조차도 깊이 들여다보면 의지와 활동을 함께 품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참자아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부른다. 참자아는 느끼고 의식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누구도 스스로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바가반다스는 이를 두고 참자아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했으며 바차스파티 미슈라 역시 나는 존재하는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참자아의 자기선언인 나는 존재한다는 모든 생각과 논리의 출발점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진실이다. 증명이든 반증이든 모두 이 하나의 사실 위에 세워진다. 이 느낌은 분석할 수 없는 순수한 존재감이며 오직 강함, 약함으로만 느껴진다.
존재감이 강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경험하고 희미해지면 고통이라 느낀다. 우리가 이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을 세밀히 살피면 그것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참자아는 내면에서 대상을 비추며 깨닫는 힘인 암, 내면을 모아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 밖으로 힘을 뻗어 행동하는 에너지로 표현된다. 마치 모든 색이 삼원색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참자아의 무수한 표현도 결국 암, 의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즉, 참자아는 알면서 나는 생각한다, 의지에서 나는 원한다, 에너지에서 나는 행동한다 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드러난다. 이것들은 결국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존재, 즉 나는 존재한다는 자기 선언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모든 존재의 모습과 활동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모든 생각은 알면서, 모든 욕망은 의지에서, 모든 행동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참자아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완전한 암, 완전한 의지, 완전한 행동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참자아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아는 자인 참자아와 알려지는 대상인 비자아이다. 알미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반드시 둘이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관계이다. 알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아는 자, 알려진 대상, 그리고 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조화로울 때 비로소 사고의 힘은 세상을 돕는 방향으로 쓰이게 된다. 서구 철학도 이를 비슷하게 설명한다. 알미란 마음이라는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만날 때 형성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자아는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에 이르는 길이며 참된 자기 인식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지혜는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철학과 지혜의 궁극적 목적이다. 챕터 1. 사고의 본질.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식의 관점에서 사고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의 관점에서 사고를 바라보는 것이다. 철학은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출발해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도 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의식으로 설명하면 형태의 가치를 놓치게 되고, 반드시 모든 것을 형태로 설명하면 형태 속에 깃든 생명의 가치를 잊게 된다. 의식과 형태, 생명과 물질, 매개체와 영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그 너머에 더 근원적인 실체가 존재한다. 이 실체는 의식이나 형태로 한정되지 않고 둘의 근원이 되는 존재이다. 모든 개별적 자아는 근원적인 영, 프란약트만에서 비롯되고, 모든 형태는 근원적 물질, 물라프라크리티에서 생겨난다. 어떠한 형태로든 만물이 발현될 때 근원적 영은 세 가지 층위의 의식을 탄생시키고, 근원적 물질은 세 가지 층위의 물질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 아래에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 실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조건 지어진 의식으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마치 꽃이 뿌리를 보지 못하지만 그 생명이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근원적 실제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아는 자로서의 참자아는 외부의 비자아를 내면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외부의 빛을 받아들여 이미지를 담아내는 감광판과 같다. 초기 단계에서 아는 자는 사물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비자아가 그의 매개체에 남긴 이미지를 인식할 뿐이다. 즉, 그는 외부 세계의 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사물 자체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매개체인 마음은 흔히 거울에 비유된다. 거울에 놓인 모든 사물의 모습이 그 안에 비춰지듯 우리 마음속에는 외부 사물의 이미지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형성된 이미지일 뿐이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반영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거울을 보면 마치 사물이 거울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반사된 이미지일 뿐이며 그 자체가 실제하는 사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일종의 환영이라 할 수 있다.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반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물을 받아들일 때 그 형태를 실제로 재현한다. 즉 마음의 물질 자체가 사물의 형태를 본뜨게 된다. 그리고 이 형태는 다시 아는 자에 의해 재현된다. 외부 사물과 동일한 형태로 변화할 때 그는 그 사물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가? 의식이 진화하면서 외부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물질적 매개체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 순간 의식은 암 그 자체가 되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된다. 이는 자신은 개별적 존재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며 모든 자아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 순간 의식은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게 되며 타인을 곧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깨달음 속에서 아는 자와 알의 대상 그리고 암 자체는 하나로 융합되며 참자하는 분리가 사라지고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 경이로운 상태를 실현하게 된다. 이처럼 참자하는 지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신비로운 본성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환영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그 환영을 초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된다. 서구과학은 최근에서야 진동을 우주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동양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이를 강조해왔다. 모든 것은 운동이며 생명, 의식 역시 운동이다. 이 운동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진동이다. 우리가 하나 혹은 전체라고 부르는 궁극적 실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적 운동 속에 있거나 또는 완전한 정지 상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비교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동은 반드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궁극적 실제에서는 운동과 정지가 하나로 통합된다. 상대적 운동은 오직 다수가 나타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즉, 하나가 다수로 나뉠 때 운동이 시작되며 이 운동이 조화를 이루면 생명, 건강, 의식을 형성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비자각, 질병, 죽음을 초래한다. 결국 생명과 죽음은 쌍둥이 자매와 같으며 둘 다 운동이라는 하나의 원리에서 태어난다. 운동은 필연적으로 하나가 다수가 되는 순간에 나타난다. 즉 운동이란 하나의 편재성이 다수의 세계에서 반영된 결과이다. 물질의 본질은 분리이며 영의 본질은 통합이다. 이 둘이 하나 안에서 함께 존재할 때 그 하나의 편재성이 다수의 물질 세계에서 끝없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완전한 정지는 다르게 바라보면 절대적 운동과 동일하다. 다만 영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나이며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다수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무한한 운동은 리드미컬한 진동으로 나타나며 물질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지바는 개별적인 의식의 단위이며 물질적 벽 안에서 다른 지바들과 분리되어 있다. 지바는 여러 겹의 물질적 옷을 입고 있으며 이 옷들은 진동하면서 주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진동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존재에서 시작된 진동이 또 다른 존재에게 전달된다. 이는 마치 물질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한 존재에서 시작된 사고의 진동, 욕망의 진동, 행동의 진동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모든 존재를 하나의 의식망으로 연결한다. 빛, 에테르가 눈을 통해 진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인식하며 사고 에테르가 마음을 통해 진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고로 인식한다. 즉, 보는 것은 빛 에테르가 물체에서 눈으로 진동을 전달할 때 발생한다. 생각하는 것은 사고 에테르가 어떤 대상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서 진동할 때 발생한다. 결국 모든 것은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며 단지 진동의 속도와 성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사고는 결국 아는 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자아를 재현하는 현상이다. 특정한 대상이 진동하면 아는 자도 이에 반응하여 진동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그 대상은 알려진 것이 된다. 아는 자, 알려진 것, 그리고 암이라는 관계는 바로 이 진동 속에서 형성된다. 결국 사고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동의 한 형태일 뿐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챕터 2. 환영을 창조하는 자. 마음은 결코 아는 자가 아니다. 마음은 그저 아는 자가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도구인 끌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며 물질적이다. 마음의 한 층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정신체, 즉 구체적 사고이고 다른 한 층은 더 미세하고 근본적인 세계와 연결된 원인체, 즉 추상적 사고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정신적 물질의 서로 다른 밀도 속에서 활동한다. 마음은 참자의 알미,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속에서 반사된 것이다. 즉 마음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래 능력을 제한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장갑을 낀 손이 미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듯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인식은 제한된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의 한계를 인식하고 초월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란 구체적 사고, 즉 정신체와 마나스를 뜻한다. 마음은 과거의 사고가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의 사고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한다. 마음은 명확한 형태를 지니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생각과 행동에 따라 특정한 능력과 한계를 가진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마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며 즉시 바꿀 수 없고 변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의심만으로 마음의 한계를 즉각 극복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만의 진동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외부에서 새로운 인상이 들어오면 기존의 진동과 섞여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왜곡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빨간색 유리를 통해 초록색 물체를 보면 그것은 검은색으로 보인다. 빨간색을 감지하는 진동과 초록색을 감지하는 진동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유리를 통해 파란색 물체를 보면 그것도 검은색으로 보인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러한 색깔이 있는 유리와 비슷하다. 각자 과거의 사고 패턴에 따라 자신만의 특정한 필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해 자신만의 해석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를 통해 본 세상은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필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번도 맨눈으로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이 보는 색을 진실이라 믿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왜곡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환영을 창조하는 자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필터가 결합된 왜곡된 이미지만을 보여준다. 더 깊은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마음이 제공하는 이미지 자체도 겉모습의 반영일 뿐 궁극적 실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알 수 없는가? 만약 마음이 변형시킨 진동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직 마음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의식을 마음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과 동일한 질과 양의 진동이 형성되며 관찰자의 기존 진동과 섞이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왜곡 없이 받아들여진다. 또한 의식이 외부로 나아가 외부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을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으며 그 진동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식이 획득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참된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정신체를 형성하고 있다.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체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있다. 의식이 진동할 때 그것은 주변의 사고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의식의 미세한 떨림 혹은 단순한 생각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신체 안으로 특정한 사고 물질을 끌어들이고 동시에 다른 일부를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주변의 물질에도 파동을 일으켜 다른 의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특정한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정신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순수하고 고귀한 생각은 높은 진동을 만들어 미세한 물질을 끌어당기고 정신을 정화하고 고양시킨다. 반면 부정적이고 저급한 생각은 조잡한 물질을 끌어당기고 정신체를 둔탁하게 만든다. 결국 의식의 진동은 끊임없이 정신체에서 낮은 물질을 밀어내고 더 높은 물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의 정신체의 질이 결정된다. 우리 정신의 상태는 곧 우리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정제해야 한다. 바른 생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정신체는 점점 더 고급한 물질로 채워지며 성장하게 된다. 타인의 사고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고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사고 진동이 우리의 정신체를 자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체는 그 높은 진동에 공명할 수 있는 물질을 활성화하게 되며 직접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정신체 내부의 흐름이 새롭게 조율되면서 기존에 너무 조잡하여 높은 진동에 반응하지 못했던 물질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내보내진다. 우리 외부에 있는 사상가 혹은 독서는 직접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정신체에서 특정한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생명이 아주 작은 떨림을 시작한다. 이 미세한 떨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며 결국 씨앗의 껍질을 뚫고 뿌리와 새싹이 자라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정신체를 강하고 활력 넘치며 고귀한 사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바른 사고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한다. 하지만 독서 자체가 정신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깊은 사고뿐이다. 만약 우리가 읽은 내용을 스스로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영향을 줄 뿐이며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음식이 소화되고 체내에 흡수될 때에만 영향이 될 수 있듯 깊이 사고하지 않은 지식은 정신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덜 읽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읽고 10분을 깊이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을 빠르게 읽고 나서 책을 덮은 뒤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독서만으로는 사고의 힘이 충분히 자라기 어렵고 성장 속도도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5분을 읽고 10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1시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어렵고 피곤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이며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정신의 힘은 반드시 성장한다. 깊은 사고를 통해 우리의 정신체는 점점 조직화되고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된다. 집중력 또한 강화되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지적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챕터 3. 사고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고전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막상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금방 실망해버린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이 있다. 사고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된 사고력이 있어야만 생각의 흐름을 공간을 가로질러 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력이 흐릿하고 불안정하여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불안정한 순간적인 진동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사고로는 절대로 사고 전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 사고 전이는 강하고 명확한 사고 형태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이러한 사고 형태만이 목적지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으며 수신자의 내면에서 동일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다. 사고 전이에는 크게 물리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물리적 방법. 사고가 의식에서 생성된 후 정신체에서 진동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아스트랄체를 통해 전달되며 다시 에테르체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뇌의 조밀한 분자들을 진동시키게 된다. 이때 물리적 뇌에서 생성된 미세한 진동은 에테르 평면을 통해 외부로, 즉 수신자의 뇌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 결과 이 진동은 다시 아스트랄체와 정신체로 전달되어 수신자의 의식 반응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경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식은 정신체에서 발생한 진동을 직접 수신자의 정신체로 보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송과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과선은 외부에서 전달된 미세한 에테르 진동을 감지하고 뇌의 신경계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송신자, 수신자의 송과선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충분한 감수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고는 빛의 파동을 감지할 수 없는 눈먼 사람처럼 아무런 인식도 없이 소멸해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심리적 방법. 심리적 방법은 물리적 뇌나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신적 평면에서 직접 사고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사고가 물질적 매개체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신체에서 진동이 발생하며 그 진동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정신적 물질을 통해 전파된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서로의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의식적으로 사고 전이를 연습하는 사람은 이 능력이 단순한 공상이나 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사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고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사고 전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 명확한 사고 형성. 생각을 전달하려면 그 사고가 강렬하고 명확해야 한다. 흐릿한 생각이나 불분명한 이미지는 수신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다. 강한 집중력을 기르고 사고 형태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신적 평온 유지. 사고가 불안정한 사람은 전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감정에 압도되면 사고 형태도 왜곡되므로 명상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수신자의 상태 고려. 사고 전이를 시도할 때는 상대방 또한 수신할 수 있는 상태인지 고려해야 한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면 사고 전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신자가 평온하고 열린 상태일 때 전이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지속적인 훈련. 사고 전에는 한두 번의 연습으로 익혀지는 기술이 아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사고 형태를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정기적으로 집중 명상과 사고 전의 연습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다. 사고 전이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텔레파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사고 전이를 연습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정교함과 집중력의 강화, 그리고 내면의 통찰력이다. 사고 전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정신적 영역을 탐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능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고 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고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고 전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단순한 생각의 흐름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